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텐데 제가 시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예전에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파트별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도 파트별로, 기출문제도 파트별로, 핵심 요약도 파트별로, 이렇게 모의고사는 물론 섞어서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변형을 줘서 시대별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물론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하는 건 이제 강사의 몫이긴 한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변해왔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나올 수 있겠고 이 문제는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간 여행처럼 할 거고, 보험개발원에 있는 기출문제, 이렇게 자료실에 있는 문제가 2005년부터 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문제를 시대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살펴볼 거고요. 아시다시피 2014년에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이 되고 그때부터는 의학이론이 2차에서 거의 해마다 10문제씩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전인 2013년까지는 의학이론이 1차에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쳤고, 그리고 3종 대인과 4종 대인에서 한 2문제씩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3종은 다 상해니까 상해 문제 2개, 그리고 4종은 상해와 질병을 하니까 상해 하나, 질병 하나. 이게 하나가 겹쳐요. 그래서 해마다 한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3년도까지는 2차에서 3종, 4종에 곁들여 나왔던 문제들을 볼 거고요. 2014년부터는 한 해 10문제 정도 나오는 거 볼 겁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4년 이후 신체손해사정사에 나오는 출제 경향이에요. 이거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냥 살펴보시고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볼 거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연관된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그럼 이 슬라이드랑 교재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 슬라이드 출력하지 마세요. 그냥 교재에 곁들일 정도만 적으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핵심 요약할 때 다 볼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장에는 요 책 한 권만 들고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더 적을 거 적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요.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 상해가 질병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 자동차 보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질병은 상해와 질병, 재산보험은 상해와 질병을 같이 하고 자동차는 상해뿐이니까 이걸 다 보는 게 신체손해사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상해가 60에서 70%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 질병이 30에서 40% 정도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최근 출제에서 특징들을 보시면 해부 그림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2021년에 상지의 구조, 또 족부인대, 2022년에는 골반골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또 상과 골절이 그림으로 나오면서 이제 경비골 아는지 이런 걸 아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요. 한 3년마다 출제위원이 바뀐대요. 2024년에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2024년부터는 그림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해부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해부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 진도가 나갈 거고요. 실무 관련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손해사정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싶은 문제들이 나왔었다면은 2021년부터는 손해사정사면 알아야 될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척추 변형각이라든지 이때 약관에 콥스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 변형각, 또 행동 양식 행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도 2022년에 나왔었고요. CDR의 세부 영역, 치매의 원인, 그전에는 그냥 의학적인 문제들이 나왔었다면 CDR에서 뭘 보는지, CDR 점수 몇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실무와 관련도 높은 문제들이 되겠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백내장을 통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판례들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 판례고, 그러면서 재산보험에서 지급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실무 관련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2022년에 사실 간호사나 의무기록사 출신들 아니면은 뜨아 할 문제가 나왔었죠. SAH, EDH.
IVH 이런 오시피탈 본 같은 이런 영문 의학 용어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영문 의학 용어는 2022년에 한 번 출제됐고 그 전에도 후에도 출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준비를 한다면 뭐 슬관절에 ACL, PCL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약을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도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다시 출제된 거죠. 2024년도를 보시면 신경 손상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08년도와 18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2010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치매 원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또 CDR 세부 영역으로 해서 2022년에도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2018년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죽상동맥경화증 08년도 나왔던 문제고요. 대사증후군 07년, 13년 나왔었는데 23년에 또 나왔어요. 유방암 05년, 15년 나왔는데 또 23년에 출제가 됐고 무혈성계사 13년, 18년 나왔는데 출제되고 구획증후군, 골다공증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한 최소 4년 이내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는 것 같고요. 5년 이전 문제 중에 좀 중요도 있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에 당뇨 합병증, 치매 CDR 같은 경우에는 당뇨 문제 진단 기준은 자주 나왔었는데 합병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세모로 쳤어요. 치매의 CDR 같은 경우도 세모로 쳤는데 기출에서 연관된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2021년에 차일드 푸그 스콜링 시스템은 2012년에 나왔던 문제고 2020년에 근력평가 전방 십자인데 당뇨병 진단 기준 이건 2014년에 나왔던 문제가 6년 만에 세 문제나 다시 출제가 됐고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에 대해서는 06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국가 암 검진 사업은 09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주기로 출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년 이내권 잘 출제가 안 되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살펴보는 거고요. 2020년에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죠? 2021년이나 22년 그 이후에 나왔던 문제는 약간 이렇게 넘겨도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열심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볼 것은 05년과 06년 문제인데요. 05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세 개 나와도 근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같은 경우에는 삼보 문제인지 의학이론 문제인지 약간 애매한데 우리도 다뤄보자라고 해서 제가 넣은 거고요. 문제들 보면 뭐 신성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신부정맥 혈전증이 05년도에 나왔고요. 기타 혀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 또 암 정의와 진단 확정, TNM 병기, 유방암 위험 요인 이렇게 나왔어요. 자, 05년도 문제만 쫙 보시면 우리가 이 중에서 나는 꼭 외우고 싶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골절, 신성골절, 오래된 골절. 네,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제 혀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 중요한데 혀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눈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TNM 병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나왔어요. 2025년에 중요도도 있고 나올만 하죠. 예, 유방암 버리면 되겠죠. 네. 06년도에 골절 치유 과정 3단계 나왔었는데요. 예전에는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 논리적인 전개가 있으면 다른 과목 같으면 논리적인 전개가 있으면 그게 딱 가점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가 부족하면 감점 이렇게 할 건데 의학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키워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이렇게 서술해 있는 중에서 키워드를 찾느니 키워드를 적게 하자. 그래서 갈라놓기 문제들이 나오고 단답형 문제들이 나오고 채점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해졌어요. 근데 답을 적는 사람들은 이것만 적고 나면 뭔가 허술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나 싶은데 제가 시험 답안 적었던 사람들을 문제 되게 물어보니까 한 3장, 4장 적고 70점, 80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단가? 거기에 곁들이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곁들이다가 틀린 걸 적으면 오히려 이 사람 뭐야?
제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는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공인정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저는 당뇨병 진단 기준이나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은 20년도에 나와서 5년 사이면 약간 가깝긴 한데 또 중요도를 생각하면 외우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별표를 쳤거든요. 이렇게 책을 보시면 별표가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출제위원이면 별표 3개 무조건 내겠지만 제가 출제위원은 아니니까 출제위원회 약간 빙의를 해서 이 정도는 낼만 하다 싶은 것들을 별표를 이제 개수를 늘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집에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띄우면 일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에 무슨 답을 적을지. 그리고 문제는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2번 읽으세요. 내가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꼭 2번을 읽으시고 시험장에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와 연습장을 하나 주거든요. 100지. 거기다가 일단 먼저 적으세요. 1 적고 신성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방법을 기술하시오. 한 번 더 읽어요. 신성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방법을 기술하시오. 그럼 2개 나누어서 기술하면 될 거고 연습장에 일단 먼저 적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생각 났나요? 그러면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답인데요. 이게 정답이 제시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강사들마다 또 생각하는 답들이 달라요. 저는 일단 4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임상적 증상이 있어요. 신성골절은 보통 골절 부위에 통증이라든지 뭐 붓기라든지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골절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서 골절인데 환자는 증상이 없다. 그럼 오래된 골절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번째는 골주사 검사. 갈로에서 본 스캔인데 저게 오타예요. 본이 BONE잖아요. 제가 책을 볼게요. 책에도 잘못되어 있는지. 책에는 영어를 뺐네요. 네, 본 스캔이 BONE, SCAN, S가 아니고 입니다. 신성골절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신성골절 부위의 핫스팟 또는 핫 업테이크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핫 업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스캔을 했을 때 핫 업테이크가 나타나고요. 오래된 골절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또는 거기에 가골이 생겨서 혈류가 없으면 오히려 더 콜드 스팟이 나타납니다. 핫스팟은 좀 그 골 스캔에서 더 진하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콜드 스팟은 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실 예전에는 골주사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골주사 검사는 해기학과가 있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병원이 한정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동연서를 주사를 놓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검사는 MRI 검사예요. MRI에서 T1 강조 영상에서는 저음령,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음령이 나타나면 여기 새로운 골절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MRI를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 X선 검사에서도 신성골절은 이렇게 골절선이 날카롭게 보입니다. 근데 오래된 골절에서는 골절선이 부드러워요. 여기 보시면 오래돼서 이제 끝이 약간 흡수돼서 부드러운 골절선이 보이고요. 이게 가골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연결되는 가짜골, 다리골, 가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성골절이 있을 때 압박이 점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압박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임상적 증상, 골주사 검사, MRI, X선 검사 이 4가지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기술하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까지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5년도 문제였고요. 다음 2번째, 골절 후 발생되는 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 및 진단 방법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별 3개. 그러면 외우면 좋겠죠? 생각하셨어요? 볼게요. 일단 증상 및 진단 방법을 기술하시오 했기 때문에
큰 1번의 증상을 적으시고요. 큰 2번의 진단 방법에서 따로 구분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증상은 혈전에 의해서 정맥이 막히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리에 큰 정맥을 침범했을 때는 하지 피부색이 붉게 변색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하지의 부종, 보행할 때는 종아리에 통증이 있고요. 혈전이 생긴 정맥의 주행 방향을 따라서 눌렀을 때 압통, 또 혈관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고 한쪽 다리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무릎 이하 심부정맥에 작은 혈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또는 아주 약한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폐동맥을 막게 되는 경우, 이 혈전이 이제 하지에서 생겨서 심장까지 가죠. 심장에서 우심방, 우심치를 거쳐서 폐동맥까지 갔는데 폐포에 있는 동맥까지 가기에는 동맥이 작죠. 근데 거기에서 폐동맥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혈전이.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것이 뭐죠? 예, 폐의 혈관을 막아서 폐색전증입니다. 폐색전증이 생겼을 때는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이 있고요. 호흡곤란,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호만 증상이라고 해서 누워서 다리를 들고 발을 배굴할 때 종아리에 통증이 증가하는 증상입니다. 배굴은 뭐예요? 발등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신전입니까? 굴곡입니까? 신전, 배신으로 외우라고 했죠? 예. 손이나 발을 등 쪽으로 굽히는 것을 배굴이 신전이에요. 그 다음 진단 방법은 일단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환자에서 하지 부종이나 통증 같은 하지 증상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진단한다. 임상적 진단이라는 것이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의사가 보고 이 부분이 이 환자의 이런 증상만 봤을 때 이게 의심돼 라고 하는 것을 임상적인 진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보시면은 암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 혈전이 잘 생깁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기왕증이 있는 사람, 또 마비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하지를 고정하고 있거나 또는 3일 이상 침상 안정, 12주 이내의 대수술 이런 경우를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거 외울래요? 말래요? 저 외웠으면 좋겠는데 고개를 저으셔서. 네. 요즘 문제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잘 생길 수 있는, 우리 항상 외상만 생각하는데 외상 아닌 경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부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 방법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사람에게 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보시면 압통, 눌렀을 때 통증이죠. 부종, 한쪽 다리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과 대비했을 때 종아리 부종이 3cm 이상 더 커졌을 때 함유 부종은 뭐냐 하면 누르면 보통 부종이 있는 다리나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가죠. 손을 떼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대로 눌려져 있는 상태를 함유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맥의 팽창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정맥 도플러 초음파 가장 효율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그럼 심부정맥 혈전증 시험 문제 낼 때 상황 또는 임상 특징 물으면서 그런 가장 효율적인 검사 방법은 무엇이냐 물으면 정맥 도플러 초음파 작성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초음파라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주 높은 음파를 이용해서 조직에다가 음파를 쏘고 거기서 돌아오는 메아리를 기계로 만든 이제 그래프로 그림처럼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도플러 초음파는 혈관이나 심장 같이 움직이는 장기의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도플러 초음파예요. 정맥 도플러 초음파는 가장 효율적인 검사다. 그 다음 흔히 알고 있는 CT, MRI, 정맥 조영술, 폐 환기 관류 스캔, 폐 동맥 혈관 조영술. 이건 왜 하냐?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혈전증의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살펴봤고요. 제가 기출 문제를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문제들도 보겠다고 했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연관 문제를 볼 건데 이거 핵심 요약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 몇 가지 체크할 거 체크하시든지 아니면 책 뒤쪽에 핵심 요약에서 요
진도를 찾아서 이렇게 줄을 치시든지 정도만 하세요. 요 슬라이드 파일 달라고 해서 출력하고 그러면 기본 교재 있죠? 이 책 있죠? 이거 슬라이드 있죠? 기본 교재에서 또 했던 강의했던 거 이 자료가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내 과목이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이 자료에 파묻힙니다. 길을 잃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는 지금 살펴봐요. 이 시간에 알고 넘어가겠다 생각하시고요. 정맥혈전색전증에 대해서 한번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신부정맥, 신부, 청부 중에서 신부는 깊은 데 있는 거죠. 깊은 데 있는 정맥을 신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혈전, 핏덩어리예요. 핏떡이라고 얘기하는 핏덩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신부정맥혈전색전증, 신부정맥혈전증 이렇게 부르는데 이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폐동맥을 막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게 폐색전증이다. 색전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혈관을 막는 걸 색전이라고 불러요. 혈전이 막으면 혈전색전이 되고요. 지방이 막으면 지방색전증이 됩니다. 또는 공기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기색전증이 되는데 우리 지방색전증 또 들어봤잖아요. 골절이 있을 때 골절에서 나온 지방 밀입자가 어디에 있든지 혈관을 막았을 때 지방색전증이 생기는데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 혈전의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정맥에서 일단 심장으로 돌아가서 폐를 통과해서 폐정맥으로 와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 와갖고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폐동맥에서 막혀버려요. 그럼 폐를 막고 폐색전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고요. 지방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심장을 다 통과해서 온몸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뇌도 막고 신장도 막고 그래서 전신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정맥혈전색전증, 예전에는 이제 신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이걸 합쳐서 정맥혈전색전증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게 신용어예요. 원인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 및 혈류 정체.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정맥에서 심장으로 돌아갔던 혈액이 다시 정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판막이 있는데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딱 이렇게 굽힐 때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 정맥에 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펴고 있거나 안 움직이고 있었을 때 정맥이 정체를 하게 되죠. 그때 판막 사이에 이 혈액이 고여 있으면서 여기서 혈전이 생기거든요. 이런 혈류의 정체가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내 혈액 응고 장애. 그러니까 혈액 응고와 항응고 간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순환하는 혈액이 혈전이 생기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과응고 반응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혈관 내에서 이제 응고가 되고 이게 혈전이 되는 거죠. 이런 과응고 반응. 세 번째는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거기에서 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서 위험 인자를 살펴보시면은 나이가 많은 경우 60세 이상 또 장기간 부동 자세, 장거리 비행기 여행 같은 이코노미 증후군에서 잘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장기간 부동 자세는 첫 번째의 원인과 연결이 되겠죠. 세 번째 관련 수술 및 시술, 혈관을 건드리는 수술을 했을 때 또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인 수술이라든지 복부, 신경계 같은 수술, 침습적 정맥혈관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수혈 같은 건데요. 중심정맥관은 혹시 뭐 좀 중한 환자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쇄골하 정맥을 통해서 관을 바로 꼽는 것이 이제 심장에 가장 가깝게 가는 관을 꼽는 걸 중심정맥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맥 주사 놓을 때 요걸 정맥 이쪽으로 많이 놓잖아요. 근데 쇄골에 바로 하면 심장이 가깝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중심정맥관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대골절, 큰 골절이라는 것은 큰 뼈들의 골절이에요. 골반골이라든지 대퇴골, 경골 또는 척수 손상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관련된 질환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혈전이 잘 생기는 질환이겠죠. 항인지질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혈전이 잘 생기고요.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이죠. 염증성 대장 질환, 혈액 과응고 유전 질환, 악성 종양, 급성 중증 내과 질환 이런 경우에는 혈전이 잘 생겨서 정맥 혈전 색전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탈수, 수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혈전이 잘 생기고요. 흡연이나 비만, 에스트로겐의 부작용으로 혈전이 잘 생긴대요.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요법, 경구 피임약, 유산이나 분만 이후에 또 하지 정맥류 기왕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위험이 높습니다. 예, 정맥 혈전 색전증의 증상과 진단 방법은 기출 문제에 있는데요. 이런 원인이라든지 위험 인자는 또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맥혈전 색전증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 치료의 주된 목적은 폐색전증과 만성 정맥 허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혈전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정맥압을 낮추는 치료를 같이 해줍니다. 부어있는 다리는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고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합니다. 또 항응고제, 헤파린이나 와파린 이런 항응고제를 투여를 하는데요. 항응고제를 투여하면 또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 시간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일에 너무 심하다 이러면 혈전 제거술, 직접 혈관에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해 주거나 혈전 용해술 같은 중재 시술,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을 중재 시술이라고 불러요. 그런 시술을 하고요. 하대 정맥 필터 삽입술을 합니다. 재발되는 경우에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하지에서 올라오는 정맥 중에 심장에 가장 가깝게 돌아가는 정맥을 하대정맥, 아래쪽에 있는 큰 정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런 필터를 넣어줘요. 필터를 넣어주면은 혈전이 아래에서 생겼다가 이 필터에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한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대정맥 필터라고 하고요. 이걸 넣어주는 수술을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이라고 부릅니다. 정맥 혈전 색전증의 합병증으로는 폐색전증, 항응고제 사용에 따른 출혈 경향, 합병증이 있겠죠. 뇌출혈이라든지 복강 뇌출혈, 쉽게 멍이 드는 증상, 약제 과민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 폐색전증도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도로 보겠는데요. 정의는 아시죠? 심부 정맥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막았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증상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증상이 있대요. 시험 문제에 만일에 이런 증상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의심되는 합병증은 하면 배변 의욕 나오면 폐색전증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고요. 빠른 호흡,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있고요.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은 떨어지면서 이게 쇼크가 옵니다. 족부를 배구를 했을 때 통증 증가, 호만 증후군이죠.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정맥 도플러 초음파 있고요. 나선형 전산화 단층 촬영. 전산화 단층 촬영은 이렇게 한 층층으로 끊어서 보잖아요. 근데 약간 나선처럼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게 나선형 전산화 단층 촬영인데 폐색전증에서 최근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스피랄 CT, 나선형 CT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심장 관련 검사들은 그냥 급성심근경색이나 심낭압전, 대동맥 박리 같은 심장에 통증이 있는 것들과 흉통이 있으니까 있는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색전증에서 별도 문제로 본다면 웰스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환자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폐색전증으로 진단을 할까 말까, 그럼 그 다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럴 때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다음 더 비싼 검사, 무슨 검사하면 되겠어요? 나선형 CT 검사하면 확진할 수 있겠죠. 근데 의사가 아무나 검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웰스 점수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사람에게 한다. 어떤 걸 보느냐? 보시면 심부정맥혈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는 경우, 심부정맥혈전의 증상 징후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어요. 한쪽 다리의 부종, 박동성 통증. 이 박동성 통증은 맥박이 뛰는 데 따라서 통증이 있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게 있으면 같은 이제 한쪽 다리만입니다. 이러면 이제 점수를 3점을 준다. 점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을 설명할 적절한 다른 진단이 없음. 우리 진단 기준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병을 설명할 다른
진단이 없음을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폐쇄증증에서 이렇게 하면 3점을 줍니다. 그리고 빈맥 1분의 100회 이상의 빈맥이 있으면 1.5점을 주고요. 3일 이내의 안정, 4주 이내의 수술. 자, 그러면 빈맥 3, 4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혹시 시험에 나왔을 적에 또 답을 잘 적어주면 되겠죠. 3일 이상의 안정, 4주 이내의 수술, 1.5점을 줍니다. 과거력, 과거에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쇄증증의 병력이 있으면 또 1.5점을 주고요. 객혈, 피가 이제 가래에 나오는 거죠. 객혈, 1점을 줍니다. 악성암이 있으면 1점을 줍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7점이 넘으면 이 사람은 폐쇄증증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뭐 하던다고요? 나선형 CT 검사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2에서 6점이면 그냥 가능성이 중간 정도. 그럼 또 좀 더 지켜보면서 하든지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2점 미만이면 가능성이 떨어진다.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 D다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D다이머는 우리 몸에 혈전이 생겼을 때, 혈전이 용해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D다이머가 음성이다. 그럼 우리 몸에 혈전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폐쇄증증도 없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더 엄격한 점수를 가져갑니다. D다이머가 음성이면 4점 이하면 가능성이 떨어진다. D다이머가 양성인 경우에는 2점 이하 또는 이 D다이머가 없는 경우에 고려하지 않을 때는 2점 미만이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D다이머가 음성이면 4점 이하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는 거죠. 폐쇄증증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겼는데 이 혈전이 심장으로 와서 심장에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이제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원래에는 혈액이 하는 일이 여기 폐동맥에 가서 페포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뭐 하죠? 가스 교환. 예,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자심방, 자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가서 상하, 머리와 팔, 다리로 산소가 풍부한 동맥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폐쇄증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폐동맥을 막으면 폐쇄증증이 생긴다는 거고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구분하기 어려운 게 지방색전증과 폐쇄증증이 약간 헷갈려요. 둘 다 흉통도 있고 빈맥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방색전증의 키워드는 지방밀입자, 폐쇄증증은 심부정맥 혈전, 폐동맥을 막았다. 두 개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증상 발현 시기를 보시면 지방색전증은 잠복기가 12에서 72시간인데 주로 24시간 이내에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초기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되겠고요. 폐쇄증증은 3일 이상 경과했을 때 나타나요. 과거에 사실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폐쇄증증을 물으면서 하루 만에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잘못됐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여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혈압은 지방색전증은 혈압에 이상은 없습니다. 폐쇄증증은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나타나고요. 맥박은 둘 다 빨라요. 그리고 지방색전증은 고열이 나타납니다. 폐쇄증증에서는 열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호흡곤란이 또 둘 다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빈맥과 호흡곤란이 공통된 증상이 되겠고요. 폐쇄증증에서는 기침, 객혈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방색전증은 전신의 작은 혈관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 불안, 혼돈, 혼수 같은 신경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기타 지방색전증은 피부에 있는 혈관들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상출혈, 출혈인데 점처럼 이렇게 보이는 출혈들이 왜 애가 흉부, 경부, 결막에 잘 보이겠어요? 얇으니까. 맞습니다. 잘 관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가부, 겨드랑이라든지 흉부, 목 쪽, 결막 이런 데서 점상출혈이 잘 관찰이 되고요. 신장에 있는 혈관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폐쇄증증은 증상 중에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 배굴했을 때 통증 증가 이런 걸로 해서 구분을 해서 한때는 이런 증상을 내놓고 무슨 합병증이 의심되냐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최근에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혹시나 과거처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뇌신경 중 혀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되는 신경들을 열거하고 그 기능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뇌신경 문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갑니다. 자, 혀설. 혀설이니까 설자 들어가는 것들은 뭔가 관계가 있겠죠? 네. 혀의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면신경은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뒤쪽 3분의 2의 미각은 설인신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의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은요, 설하신경입니다. 12번 뇌신경이죠. 설근을 지배해서 혀의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재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뇌신경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뇌신경 12개 어떻게 외우세요? 후시동알, 삼해안청, 설미부하.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뇌신경은 나오는 순서대로예요. 이렇게 뇌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후, 시, 동활, 삼, 외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하는 역할들도 그림을 보고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걸 다 다시 보기는 어려운데 뇌신경에서 특징적으로 가장 길이가 길고 일 많이 하는 신경은 뭐죠?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심장과 복부까지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그리고 뇌신경 중에서 감각신경만 있는 게 있어요. 후시청, 후신경, 코에 후각 감각을 하고요. 담당하고 시신경은 시각, 청신경은 와우신경과 전정신경이 어지럼 전정과 또 청각, 이게 다 감각이거든요. 후시청은 감각만 하는 신경이다. 그리고 운동신경은 3, 4, 6, 11, 12번. 이것도 그냥 이게 뭔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번호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에 대뇌, 소뇌, 간뇌, 그리고 뇌관 기억하세요. 앞쪽에 크게 있는 게 대뇌, 뒤에 약간 삼각형 모양의 소뇌, 중간에 간뇌, 그리고 뇌관. 뇌관은 뭐에서 중요했죠? 뇌사. 뇌관 손상이 있으면 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간뇌에서부터 1번,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뇌관은 3개죠. 중학교에서 연수, 중학교 연수, 중뇌, 교 연수. 요 3가지에서 각각 중뇌에서 3, 4, 교에서 5, 6, 7, 8, 연수에서 9, 10, 11,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건 그냥 참고. 그리고 요 그림은 이 그림 제가 그린 거니까 다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네. 어떤 뇌신경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외워보자 해서 1번 후신경은 코, 2번 시신경은 이 눈에다가 이렇게 동안신경, 안검을 들어요, 내려요? 듭니다. 안검을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게 동안신경이에요. 반대로 내리는 것 안면신경.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가 있으면 눈을 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이렇게 건조해지고 3번, 4번 활차신경. 이거 다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6번 외전신경. 눈 안구를 돌리는 7번 나 5번 안 했구나. 5번 3차 신경. 안면에 뭐요? 감각? 운동? 뭡니까? 3차 신경이 하는 일? 저작을 하는 저작은 운동이고 감각. 안면의 감각은 3차 신경. 3차 신경통이면 뭐예요? 안면에 통증이 있겠죠. 3차 신경통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 안면신경은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걸 해요. 그래서 눈을 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름을 잡는다거나 휘파람을 분다거나 이런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걸 안면신경이 하는데 또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감각. 혀의 앞 3분의 2 감각. 또 눈물 분비 이런 것들도 안면신경에서 하고 8번 청신경, 전정 그리고 청각 한다. 귀 귓바퀴 모양의 팔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9번
혀 뒷부분 뒤 3분의 1의 감각. 10번이 미주신경이에요. 심장과 복부 장기 이런 데 다 역할을 하니까 가장 큰 신경이다라고 했고요. 11번 부신경. 흉쇄 유돌근. 흉골과 쇄골이 만난 요 부분 그리고 유양돌기 여기에 있는 근육 돌리고 이제 목을 돌리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게 부신경 11번이고요. 설하신경, 혀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신경. 요 그림은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됐죠? 자, 후시동활 삼해안청 설미부하. 이걸 문제로 낸다면 저는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눈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을 작성해라 라는 문제. 어때요? 괜찮죠? 네. 눈의 운동 감각. 일단 시신경부터 보면 시각을 지배를 합니다. 동안신경은 상안검, 눈 윗꺼풀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고요. 동공수축, 수정체 조절. 그리고 우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몇 개 있어요? 6개. 6개가 있는데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걸 상직근, 하직근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안구는 위로 사실 비스듬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리면 이 하사근 그리고 안쪽으로 움직이는 내직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쪽 왼쪽 눈의 내직근과 오른쪽 눈의 내직근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쪽 눈의 내직근과 이쪽 눈의 외직근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안 움직이면 생기는 게 뭐죠? 복시. 한쪽 눈이나 또는 이제 양쪽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 또는 셋 그 이상으로 보이는 것을 복시라고 합니다. 동안신경이 이 안근 중에 4개를 지배해요. 나머지 안근, 상사근은 활차신경이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외직근은 외전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신경 아까 같이 봤었죠. 암 분지에서 눈의 감각을 담당을 하고요. 안면신경은 눈물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상안검을 이렇게 눈을 감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해서 눈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을 6개 기억을 해주시고요. 후시동활 삼해안청 설미부하도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로 낸다면 이 정도로 내지 않을까. 12개 적어라 이렇게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종양 중에서 세포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고 암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주위 조직으로 침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암은 억제가 안 되는 세포의 증식으로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고 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 퍼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제 조직 검사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암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의 보고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암으로 진단 확정을 하고 진단금을 주고 있어요. 주로 조직검사, 미세침 흡입검사, 혈액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암에 대한 임상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약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3보험에서 출제된다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암 환자의 예후, 예측 및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병기를 평가한다. 현재 CI 보험 약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TNM 병기를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TNM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T는 튜머, N은 림프 노드의 N, 그리고 M은 메타스테시스, 전이라는 거죠. 일단 기술은 TNM 병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살짝 해주고요. 그 다음 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에서는 혈액계, 림프계의 종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형성 종양, 고체라는 뜻입니다. 액체가 아닌 고체 고형 종양에서는 TNM 병기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별로 적용하는 특정한 병기 분류 체계와 TNM 분류 체계를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요. 위, 대장, 유방 각각에 따라서 TNM의 번호가 같더라도 병기는 달라지는 거죠. 또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는 병기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종양별로 TNM을 판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병기, 즉 스테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세 이전이면 2기로는 판단을 안 한대요. 전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가 있고요. 그럼 TNM 병기는 세 가지 요소 다들 잘 알고 계셨는데 T는 프라이머리 튜머입니다. 종양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발 종양의 크기나 침륜 정도, 크기, 개수, 침륜 정도까지를 봐서 T로 보고요. N은 림프 노드 인볼브먼트, 림프 노드에 얼마나 침범했는지, 주위 림프절에 퍼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M은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 원격 전이죠. 전이 요소, 다른 장기로 암이 퍼졌는지 여부를 보는 것을 M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19년도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제 진짜 나올만 하죠. 중요도를 봐도 그렇고. TNM 병기 해설은 참고하시라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제로는 원발성 종양의 증거가 없을 때, 또 T 중에서 상피 세포에만 암종이 있을 때를 TIS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T1에서 4는 종양 크기, 침범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X는 잘 모르겠다 이럴 때 X를 써요. 그렇게 해서 림프 노드도 마찬가지 M. 그래서 T1, N1, M0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장기 내부의 층에 대해서,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삽입을 했는데, 일단 우리 장기의 내부 층을 안쪽부터 층을 나눌 때 점막, 점막하, 근육, 장막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육을 줄여서 그냥 근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점막층은 다시 또 4개로 세분할 수가 있어요. 가장 바깥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밖에 위쪽에 있는 층을 상피층이라고 합니다. 상피세포죠. 상피층 안에 보통 암이 있을 때를 제자리암, 연기암 이렇게 부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피세포 밑에 기저막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막을 침범하면 그냥 암으로 보는 거죠. 침륜암으로 봐요. 그리고 점막 고유층. 네, 점막에 있는 고유층이에요. 그리고 점막 근육층, 점막 근층이에요. 이게 밑에 있는 근육층과는 다르죠.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 이렇게 해서 점막층을 4개 층으로 봅니다. 뭐죠? 4개 층 다시 상피, 그리고 기저,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 이렇게 4개 층이 있고요. 그 밑에 점막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점막 하층, 그리고 고유 근육층, 이게 점막 고유층과 다르게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싸고 있는 장막층이 있어요. 장막이 없는 장기, 식도. 그래서 식도암은 시딩이라고 해서 전이가 될 때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절을 따라서 전이가 잘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전이 중에. 근데 파종,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암세포가 직접 가는 걸 파종이라고 하는데, 식도는 장막층이 없어서 파종성 전이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피세포층까지 침범한 것을 제자리암 또는 연기암이라고 부르고요. 기저막을 침범하는 것을 침륜암이라고 부르는데, 대장 점막 내암은 별도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없어서 분쟁이 많이 되다가 이제 약관에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장의 점막 내암은 점막층까지
우리가 아까 살펴본 점막층까지 있을 때를 점막내암이라고 하고요. 상피세포 기점막까지는 제자리암, 점막 고유판과 점막 근판까지 침범했을 때를 점막내암, 그 이하 점막하를 침범했을 때를 점막하 침륜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진 않을 것 같고요. 재산보험에서는 나와도 의학이론에서 여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위에 있는 층 8가지 층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네요. 일단 4개 내고 여기 4개 내고 막 이렇게 하면 10문제 나올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낼 예정인데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실무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TNM 병기가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TNM 병기가 적용되지 않는 악성 종양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혈액암. 혈액암은 고형암은 아니죠. 근데 혈액암은 원발 부위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상피암을 위해 개발된 TNM 체제의 병기 설정 방식을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암에서는 TNM 병기를 쓰지 않고요. 호직인 림프종, 비호직인 림프종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엔나보 분류법이라는 분류법을 씁니다. 중추신경계 종양 같은 경우, 중추신경계가 뭐예요? 뇌와 척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신경을 구분할 때 중추신경, 뇌척수. 예,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중추신경과 다른 개념으로 말초신경이 있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12개가 뇌신경 12개고요. 몸에서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들이 있죠. 그와 별개로 이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중추신경계 종양은 고형암이긴 하지만은 TNM 병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종양 요소를 봤을 때 먼저 종양 크기보다 조직학이나 또는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T를 적용하기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림프절 요소를 봐도 뇌와 척수에는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없다. 이거 과거 이론이고요. 제가 림프관은 있대요. 림프절은 없고. 그래서 림프관은 있다는 걸 최근에 이제 뭐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림프절이 없으니까 림프절을 적용하기도 어렵겠죠. 또 전이 요소도 국소 재발을 잘하고 전이가 발생할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이 요소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종양도 TNM 병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소세포폐암, 예, 폐암을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죠. 예, 소세포폐암은 폐암인데 세포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전이가 잘 되고 이미 발견했을 때 전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소세포폐암은 제한성 병기와 확장성 병기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폐 중격을 넘어서 다른 쪽 폐까지 전이가 됐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TNM 병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비소세포폐암은 어떻게 할까요? TNM 병기를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소세포폐암인지 비소세포폐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병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김갑순 씨 60세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 보면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네, 정말 다행인 것은 2023년에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는 다시 출제될 일은 없다는 건데 좀 희한하게 출제위원들이 여성암에 관심이 많아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거든요. 유방암은 지금 2번이나 나왔었으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면 되겠죠. 네. 06년도 꽤 나왔네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06년으로 가겠습니다. 네.